어제 주요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이 강혜경 씨도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직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재판소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4주 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날 구속됐으니 2달여 만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이자 명 씨의 일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겨졌죠.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가 여부인데 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를 먼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강진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누설한 혐의입니다. 두 남동생 또한 이런 정보에 따라 인근 토지와 건물을 수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명 씨가 정치자금 8천여만 원을 받는데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정책 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정책 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덧붙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 등 1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다만 관련자 거주지와 행위 장소 대부분이 서울 지역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할만 바뀔 뿐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명태균 씨는 오늘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록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에서 19일까지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한 통화라면서 말이죠. 여기엔 당시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될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도와달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한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창원의창 후보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며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 될 테니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수삼부 소속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를 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컷오프 결정 소식을 전달하는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김 여사는 다른 출마자였던 김종량 현 의원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부역자라며 윤한홍 의원도 김 전 부장검사가 돼야 한다 했고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도우라 했다고도 말합니다.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진다. 여당이 110석도 못 얻는다며 반대하자 김 여사는 아니다.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상 최다석을 얻을 거라 말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를 모두 컷오프했고 경선을 거쳐 김종량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 무렵에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추천한 사실도 보수 정권 최다석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4번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난 게 전부라고 한 바 있죠. 두 사람이 몇 번 만났느냐가 수사의 핵심은 아니겠지만 두 사람 말의 신빙성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4번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1월과 2월에 만났다는 건데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 서울로 올라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만난 횟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명 씨 관련 진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진술한 바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건 2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오 시장의 측근은 MBN에 2021년 1월과 2월에 걸쳐 2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 많이 만났다고 하는 쪽이 일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 측이 오 시장 쪽에 줬다고 말한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가 핵심인데 누가 수령했는지를 명 씨 측이 어서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데 대해 핵심 수사를 피하려는 조치, 특검을 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몸통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6개월간 명태균 씨 관련 핵심 의혹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검찰의 자백이라며 중간 수사 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인사 수사가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름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겁니까? 중앙지검으로의 사건 이송이 무슨 소용이냐며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이송한 건 단순히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정쟁이라며 물타기하려 한다면 그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동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향후 특검의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중앙지검이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명태균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꾸릴 수사팀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전개해 나갈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창원지검에 있던 수사팀 왜 중앙지검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추가 수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네.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고요. 앞으로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텐데요. 중앙지검으로 위치를 옮기는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네. 풀이됩니다. 앞서 수사팀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수사할 때 서울 동부지검으로 나가 공관위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추가로 검사를 파견받을 수도 있는 등 수사에 기관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존 수사팀에 있던 7명의 검사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인데요. 수사팀은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확보된 증거가 많은 만큼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신해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당분간 수사 관련 보고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은 수사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과 얽혀있는 의혹 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핵심이고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으로부터 받으면서 공천에 대한 소통을 나눴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성 전 의원의 공천이 제공됐느냐도 수사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환 조사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 대통령 부부의 정확한 소환 시점은 사실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팀은 이틀 뒤인 수요일부터 중앙지검에 마련될 새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창원지검에서 옮겨야 하는 자료 등의 무게만 40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이 방대한 수사 자료를 옮기고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윤 대통령 부부의 지위는 수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분명하게 수사 의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 드러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 등 의혹에 연관된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속도를 안 내기도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연관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역시 살펴보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의혹에서 하나의 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죠. 네. 물론 연관된 정치인의 오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미 수사팀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팀은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의혹 전반을 다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확실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란 검찰 안팎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혁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지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목요일에 첫 번째 형사재판이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죠. 아직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강수를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날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기일과 겹친다며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일 뿐 아니라 구속 취소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변론 진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에 대한 공개적인 유감을 표한 만큼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대리인단 총사퇴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변호인 자격이 있는 만큼 심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있을 9차 변론에서 헌재가 기일 변경 논의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으로 달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문 권한대행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씩 집회를 한다고 예고했는데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 속속 모였습니다. 헌재 앞에서만 진행되던 탄핵 무효 집회가 급기야 헌법재판관 자택 앞까지 옮겨온 겁니다.
이들은 문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교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온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문대행이 나타나지 않아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소음을 호소하며 경찰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한 달간 매일 2차례 문대행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죠? 오늘 아침에도 들어올 때 강아지를 흠뻑 치는데 강아지를 놀리더라고요. 마음대로 근데 왜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있어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편향적 예단을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헌재를 둘러싼 공세도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요일 서울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컸는데 이처럼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이젠 학내에서도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탄핵 각하,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이들이 서울대학교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첫 시국 선언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대 학부생과 졸업생 등 5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저희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용기 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였는데요.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교내 게시판에도 탄핵 찬반 대자보가 경쟁하듯 나란히 붙었는데 이번 시국 선언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패싸움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집회나 시위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연세대 교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북대와 고려대 등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학가 역시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국민의힘에서 4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갔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를 또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 점을 부각을 해서요,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를 막은 점, 또 증인신문 시간을 초시계를 활용해서 좀 과도하게 제한한 점 등이 헌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문영배 소장 대행 퇴진 촉구 등 이 헌재 신뢰도 문제를 부각해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민주당은 오늘 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난입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사법에 대한 테러를 뒤에서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이비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인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민주당에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당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 공작 등에 관여가 됐다라고 거론한 인물 중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 법을 보수 괴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의회 폭거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반발이 심하면 결국은 뭐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 정치적으로 물론 해석해봐야겠죠. 그렇죠. 이 명태균 특검법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의 여권 잠룡들이 수사 대상으로 담긴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좀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법 처리 시점도 당초 오는 20일에서 27일로 이 헌재 심판 일정 지연에 따라서 미뤘거든요.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겨누는 법안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권을 향한 공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모레로 예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이 명태균 씨 현안 질의 일정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특검법이 또 가로막히더라도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당과 명태균 씨의 연결고리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아닌 3조, 4조까지 될 수 있다, 뭐 이거네요. 장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야당의 줄 탄핵이고 여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이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명 검사 탄핵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가 된 이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등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관련 사법 절차가 있음에도 검사 처분에 불복해 탄핵을 강행한 것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맞섰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추가 기일을 잡아 이 검사장 등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신문이 미뤄지는 것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평의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바꾸기는 좀 힘들다. 헌재는 오는 2차 변론에서 이지검장 등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직접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자 대결이 어떤 조사는 박빙이고 또 어떤 조사는 차이가 큰 이유 뭘까요?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1%, 국민의힘 41.4%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지만 다시 앞섰습니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도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51.5%로 여당의 정권 연장 44.5%보다
오차범위 바뀐 7%포인트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양자 대결 결과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앞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표가 14.5%포인트 앞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이 이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걸로 나온 최근 한국갤럽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두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질문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차이가 큰 경우는 그 외의 인물이나 잘 모른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박빙 조사는 반복적 질문으로 후보를 고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야당 후보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여당 후보는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양자 대결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당내에선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의 대응과 복귀 시점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지도부와 친윤계를 중심으로 성급하다,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친한계는 이를 반박하며 복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한 전 대표 복귀도 전부터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이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친한계 신지호 전 부총장은 긴급 상황에선 본질을 꿰뚫어보고 결단을 내리는 게 리더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를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기 대선이 있고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한 전 대표는 다음 주 책 출간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인데 번역별 북콘서트 등 당원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로 결집한 당내 강성 지지층과 원내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에 맞서 선제적으로 수출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건데 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던 이 대표. 이젠 아예 현장을 가다는 컨셉을 내세워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에 더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K방산 토론회에 이어 오는 20일엔 아산 현대차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대한민국 수출 1위인 자동차 분야까지 확장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경영진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갖고 관세 등 자동차 수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가 잇따른 기업 방문으로 경제 행보 보폭을 넓히고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자동차 분야가 통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며 급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1일엔 양대 노총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찬도 예고했는데 경제 챙기기에 이어 정치적 통합 행보로 당 안팎에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원조 친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며 소수 여당이 분열돼 안타깝다고 했죠. 민주당의 폭주와 보수의 위기를 짚은 건데 친윤 당 지도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쭉 야당을 겪어봤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탄핵 정국과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분열돼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친윤 친한 간 갈등을 지적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분열과 대립 양상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이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철회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친윤 지도부의 탄핵 반대 입장 등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보수 결집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못 보겠다는 이들이 많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해외 거주 중인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이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속옷만 걸친 채 족발을 뜯어먹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또 한 손에 맥주를 든 채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장면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인데 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이를 스크린에 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령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곡을 바칩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얼굴까지 합성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원수와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은 서울청과 광주청 어디서 수사할지 등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신속 심의를 거쳐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영상을 상영한 유튜버는 공식 초청단체가 아니다라며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내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유럽은 주요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의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참석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곧바로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On your timing of your meeting with Putin in Saudi Arabia? No, with no time set, but it could be very soon. Like this month? Well, or? it'll be soon.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re meeting right now. 전쟁 당사국 패싱 논란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expect Zelensky to be involved in these conversations? What will his role be? I do. He will be involved, yes.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차단과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그리고 영토 협상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유럽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끼리 비공식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수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난주에만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거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스크와 함께 TV에 출연을 할 정도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전시장 앞에 시민들이 머스크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You know, honestly, the stock has gone down a lot recently. It's still overvalued. If we can help make the brand toxic and have people dump the stock as well. 지난주 해고된 수습 공무원은 10,000명에 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000명이 짐을 쌌고 산림청은 3,400명, 여기에 핵무기 관리감독관도 수백 명 해고됐습니다. 머스크가 필요한 인력인데도 무리하게 공무원을 해고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계속 두둔하고 있습니다. Actually, Elon called me. He said, they're trying to drive us apart. I said, absolutely.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머스크와 폭스뉴스에 같이 출연해 인터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전역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부는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쑥대밭이 돼 9명이 숨졌고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미 서부 LA엔 한 달 만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단 이틀 동안 내린 비가 9개월 동안 내린 양보다 더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점들이 간판만 남긴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폭풍을 동반한 겨울폭우에 미국 켄터키주 일부 동네가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은 급류에 모든 것이 휩쓸렸습니다. Whole entire trees have come down here and washed away. 구조대가 자동차 운전자를 급하게 구조하고 있는데 대피할 시간도 없이 물이 차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타고 있던 차가 급류에 휩쓸리는 등 켄터키주에서만 8명이 사망했고 미국 전역에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But one way that you can help us out to ensure we have as few fatalities as possible is don't get on the roadways. 비상사태가 선포된 켄터키주 일부 지역에는 15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2월 중순 이례적인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상기후는 동부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해변가까지 떠내려갔고 운전자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LA 지역에 현지 시각 14일부터 물폭탄이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고 온 지역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틀간 최대 151mm 내린 폭우는 지난 9개월간 LA 지역에서 내린 비의 양보다 많았는데 지반이 약해져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에 미리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But I think looking at how much more the water is kind of changing color and we're probably going to head out. 미국 남부엔 강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미 북부엔 한파가 몰려오는 등 미국 전역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12알에 3달러, 그러니까 4,000원도 안 되던 달걀 값이 한 알에 600원 정도로 오르면서 미국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달걀 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전문 업체를 통해 암탉을 대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지만 말입니다. 백악관까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퉈 계란을 카트에 옮겨 담자 마트 가판대가 10분도 채 안 돼 텅 비었습니다. 한 판이라도 더 담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소비자 간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미국이 최근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달걀 12개 한 판 가격이 우리 돈 약 7,5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나 급등했습니다. But we do use eggs a little less often now, because of the price. 달걀 품귀 현상의 소비자들은 집 마당에서 직접 닭을 기르고 급기야 닭을 대여하는 암탉 대여 사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작은 닭장 하나와 닭 2마리를 빌려주고 반년 뒤에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Whichever coop they want, however many chickens, a bag of feed.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직접 닭을 기르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물가까지 급등하자 백악관은 전문가를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이 곧 올 것처럼 포근했는데 아직은 이른 기대였던 걸까요?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늘은 낮에도 추웠고 내일부터 주말까지 마라톤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꺼운 옷은 조금 더 나중에 옷장에 넣으셔야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청계천을 따라 매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가지가 앙상한 모습으로 바람에 흔들리고 꽃망울도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이맘때 서울의 매화가 발화했지만 올해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제주시의 매화도 지난해보다 33일이나 늦어진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2월부터 포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중순까지 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낮 기온이 오르며 봄이 오나 했지만 서울은 하루 만에 기온이 6도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따뜻했는데 갑자기 다시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냥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왜 또 춥지 이랬어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마라톤 추위가 시작됩니다. 일요일까지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파주는 영하 10도 수준의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동서기압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지상에서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우리나라는 이번 주 내내 찬 공기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감온도는 영하를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가 돼서야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인 직장인들. 밖에서 사 먹는 걸 피해 구내식당 이용이 늘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 이젠 이 구내식당 이용마저도 부담이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월급에서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나가고 있죠.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60조 원을 넘어서며 기업 세금인 법인세 총액이 육박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이 직장인 30대 김승현 씨는 밥상 물가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 되었고 부담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가. 당연한 의무지만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 월급 명세서를 보는 것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표시된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월급 명세서에 받게 되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나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해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넘었지만 전체 세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세금은 국가 세수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이래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나라 곳간의 빈자리는 법인세가 줄어든 흔적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거친 법인세는 18조 원 가까이 줄어들며 근로소득세와 비슷해졌습니다. 법인세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세수거든요. 법인세가 예상외로 많이 덜 거쳤다는 거는 국가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비축돼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탄핵 정국과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올해 기업 법인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앞지를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지갑 문을 닫게 되죠. 가장 먼저 뭘 줄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줄어든 건 커피와 술 등 기호식품 소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대출을 받았다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8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폐업하며 남긴 대출은 6천만 원에 육박했고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종걸 씨. 당장 장사엔 지장이 없지만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오른 원가 부담이 걱정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폐업 소식도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10개 중에 8개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투자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원활하지 못해서 장비들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너무 많죠.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카페 평균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점과 패스트푸드 매출도 감소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이 기호식품에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장 8곳 중 1곳은 이미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천만 원 이상, 연체된 금액만 6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한동안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내 경제가 안 살아나면 소비가 안 살아나니까 자영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당장 가능성이 소비가 왕창 살아날 기미는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추경 등을 통해 이자 지원, 상환기간 유예 등 자영업자들을 버티게 해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저렴한 개발 비용에 우수한 성능, 높은 가성비에도 결국 보안 우려는 넘지 못한 겁니다. 이미 다운받은 분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출시 한 달도 안 돼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시정될 때까지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 자체가 사라져 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입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기존에 입력했던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태 점검 과정에서 그 처리 흐름이라든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 앞서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의혹 등이 불거지며 정부 부처와 주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딥시크 AI 모델은 챗GPT와 달리 소스가 다 공개됐다는 점에서 국내 AI 스타트업 일부에선 연구 개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에 한국 데이터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말 사이 언급한 상속세 개편 주장을 두고 여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 신용, 말 바꾸기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의 최근 경제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민주당은 아무리 못해도 여당보다는 낫다고 맞섰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해 우클릭 신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입니다. 연일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이 대표의 정책 행보도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우클릭이 아니라 제자리였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3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상속세 면세 기준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나아가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었다며 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도 내놨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 전형이라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야권에서부터 진보의 가치를 잃었다는 비판도 계속되는 가운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힘쏟는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에도 더 힘을 쓸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뭘까요? 양쪽 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상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지영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여야 모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1999년부터 25년째 50%로 유지되는 동안
물가는 배가량 오르면서 상속세가 더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이 된 탓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행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민주당은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7천만 원인데 현행 공제 요건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야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견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입니다. 민주당은 2023년 기준 상속 규모 상위 1%가 낸 상속세가 전체의 92.3%라는 점을 근거로 최고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을 40%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의 대물림만 비판하기보다 기술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 자본의 기업을 넘기는 폐해를 줄이는 기업 상속세 손질도 개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정부 여당이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부자 감세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처방전에 맞는 약이 없을 때 약국에선 대체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약으로 대신 지어주는 건데 잘 안 해주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거라면서요. 의정 갈등에 이어 의약 갈등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기약 처방전입니다. 의사가 지시한 약물은 알약 5종인데요. 약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한 약국에는 처방전에 적힌 5종 가운데 4종이 없었습니다. 이때 약사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대체 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이 같은 약으로 대신 지어주는 겁니다. 처방전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체 조제로 효능이 비슷한 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 조제를 하려면 약사가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 약국만 해도 하루에도 10장, 20장 대체 조제가 진행되는 날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적어서 팩스를 보내는 거 그것만 하는데도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앞으로는 관련 사이트에 간단히 등록하면 되도록 절차가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대체 조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없어 허탕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주변 병의원 눈치 때문에 특정 약물을 들여놓지 않아도 되고 의약품 품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물이어도 10에서 20% 정도 효능 차이가 난다며 임의대로 약을 바꾸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A라는 약을 쓰고 있다가 B약으로 바꿨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체 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는데요. 강한 한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과 경주 등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창원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